최욱의 매불쇼. 압도적 재미 매불쇼. 사이다 헤드라인.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유, 이번에 반갑습니다. 개고생했습니다. 예. 네, 아주 저 이번 대선에서 제일 고생한 건 저희 시력 아닙니다. 0.9. 그거 따기 어렵습니다. 0.9. 0.73% 포인트 차로 네. 윤석열이가 당선됐어요. 맞아요. 0.9는 큰 겁니다. 매우 크죠. 네, 그 역할 하셨죠. 더욱 더 많은 사랑 받기 바랍니다. 네. 제 와이프 얘기에 따르면 최욱 앵커님 아주 행복하다고. 아 저요? 예. 매불쇼에서 느껴지나 봐요 그게. 아 그런가요? 시청자들한테. 아니 뭐 그냥 뭐 아니 그냥 뭔가 하나하나 네. 뭔가 이게 좀 바로 잡혀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니 뭐 그냥 그런 거죠. 네. 국가를 위해서 희생 당한 분들을 정부가 당연히 위로해 줘야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반대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진짜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줬더라고. 제가 댓글을 오늘 좀 봤는데 아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가슴으로 우는 거야. 네. 라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목숨을 바쳐서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일을 했을 때 본인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그래도 존중이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도 저는 그분들의 충성심을 끌어낼 거라고 봐요. 네. 네, 저는 현충원 추념식에 갔다 추념식 오셨죠?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계속 저분이 계속 우셨어요. 근데 자리를 안 떠나시고 네. 그게 위로가 저도 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네, 제 후배들이고 어쨌든 뭐 차이는 많이 나지만 가족들이 다 그때 희생된 사람이 30대예요 전부 다. 저 그 유가족 분의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고요. 네. 또 한 명의 희생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처럼 모든 국민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게 좀 포항에서는 2019년에도 해병대 항공단 네. 그 지금 해병대 상륙 돌격 헬기가 도입되는데 맞아요. 그 CM 비행을 하다 5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 같은 장소에서 연결식이 열린 적이 있었고 계속 지금 포항에서 좀 아픔이 많이 늘어났다. 네. 한 번은 언젠가는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도 좀 심층 진단을 해야 될 사안. 네. 저런 모습을 진짜 한 3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네. 아. 그래서 더 좀 네.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국가의 기념일 때마다 안국가 세력이니 하면서 정말 그 기념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단어들을 우리가 맞아요. 지켜만 봐야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우리가 얼마나 분통 터지고 속상했습니까? 근데 이제 위로 받는 거야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외국 지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홀대를 했습니까? 좀 유가족분들이 흐느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고요.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의 저런 공감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많이 위로가 됐을 것 같고 추념사에서 좀 저는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이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네.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이런 말 사라져야 된다. 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강한 그 우리 보훈 또는 어떤 군경 유가족분들 이런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네. 추념사를 좀 했었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70번째 현충일을 맞아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그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복 입은 민주 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또 제복 입은 군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아, 나 이게 좋더라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국가를 지킬 때 국가가 내 가족과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뭉클하다. 아니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네. 의원님들 진짜 와 이건 진짜 진짜로. 아니 우원식 의장도 쳐다봤어요. 사실 그 위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막 북돋을 수는 없잖아요. 의장님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눈빛으로 눈빛으로 야 이걸 또 야 미친다. 이심전심. 응원을 딱 하고 지지를 다 표명하더라고. 근데 또 의원들이 또 그걸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아 이게 참 그러니까 해병 그 이제 예병 연대거든요. 해병 예병 연대는 국회의 경의를 표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국회는 해병 대원들에게 박수를 보냈고 네. 이심전심이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결국 윤석열이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으로부터 핵심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다 밝혔.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무혐의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지금 재수사 중인데 그 대구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임성근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한참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최혜병 특검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체가 제대로 임성근 네. 잘못부터 시작해서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까지 정말 전반적으로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대통령실 800 그 전화가 윤석열 본인이 전화했을 거라는 네. 그런 정황이 나왔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8080. 예, 70, 아니, 7070. 그래서 7070. 그런 부분 그런 통화가 윤석열 본인이 전화를 했다면 대통령 경로설이 실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이 특검 기간 내에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진우 법률 비서관이 그 당시에 전화 통화한 정황이 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어제도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준비되어 있어요. 본인이 수사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실은 뒤바뀐 뒤바뀌어서 사건이죠. 역전된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는데 2년 동안 그게 묻혀 있었던 부분이고 네. 지난 대선 때 김용태가 최상병 묘역에 가서 묘비 쓰다듬을 때 얼마나 내가 진짜 그때도 못 견디 했잖아. 맞아요. 그냥 역겹다고 했잖아. 맞아요. 근데 그나마 뭐 뒤늦게라도 그렇게 뭐 참배하고 사과하니까 역겹지만 내가 그나마 내가 많이 비판 안 했어. 네. 내가 그나마 역겹지만.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이번에 표결에 참여를 안 했어. 그 역겨웠던 그 대선의 김용태의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참, 저러고 표결 참여 안 했다잉. 막 닦고 아유. 나 진짜 미치겠어. 저 표정 봐. 아우. 예, 최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내가 이런 게 이제 이준석식 정치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냐? 그냥 정말 비상식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똑같아요. 생각과 행동은. 네네. 그런데 정상인 것처럼 보이려고 또 행동을 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친한계, 그러니까 친한계는 마치 상식적인 것처럼 또 받아들여지는
지는 측면이 있잖아. 진종호, 조경태 안 했단 말이야. 참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진종호는 반대했습니다. 이율 배반적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되게 위선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발언하면서 선거 기간에 수사회야 밝혀야 된다라고 네. 분명하게 공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면 당 대표거든요. 그렇죠. 당 대표면은 당론을 갖다가 자기가 힘있게 밀고 가야 돼요. 네. 관철에서 뭐 하다못해 자유투표든 찬성까지 못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결 당론 들고 왔거든요. 네. 부결 당론 들고 와서 자기 포함해서 그냥 나가버려요. 아니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선거 기간하고 지금하고. 그렇죠. 이렇게 손바닥 뒤집지 당 대표가 저렇게 하면은 정치가 이게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자리에 좀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래 눌러 앉으려 심산인 것 같아요. 여전히 친윤이 당을 장악하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냥 진상 규명을 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무슨 명분으로 무슨 논거로 반대를 그거를 하는지 모르겠어. 도저히 이해가 안 예.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된 마당에도 네. 여전히 국민의힘이 저런 집단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그 아니 부결 당론이라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현진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을 해서 마치 정상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배현진 요거 반대했습니다. 오. 네. 그리고 맨날 넥타이 메고 말도 그냥 점잖게 부드럽게 해갖고 정상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정훈. 네, 조정훈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불참했고요. 김용태 불참. 주진우 넥타이 메고 마치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사람 불참했습니다. 진종호 친한계라고 하고 굉장히 정상인처럼 보이죠. 진종호 불참했어요. 진종호는 왜 자꾸 아니 올림픽 나갔어? 진종호는 뭐야? 아니 올림픽 나가 전국체전 나갔어? 왜 자꾸 불참해? 그러네. 오해를 안 받는 건 권성동 같은 사람들은 다 알아. 일관성 있게.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메시지를 정상 메시지를 내. 맞아요. 그리고 행동에서 행동은 틀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헷갈리지. 네. 네. 그래서 나는 짚는다 이거 맞습니다. 기억하시는 그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네. 뭐 수첩에 아, 그런 네. 기재돼 있는 부분은 그다음 이런 부분 군사 반란 이런 내용들이 군사 다 반란. 포괄적으로 다 일단 담겼고요. 군사 반란. 그다음에 이제 그 특검 추천이 그 이 국민의힘하고 관련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배제하고 그거 당연하죠. 민주당하고 비교섭 단체 중 다수석 어. 조국혁신당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두 야당 두 정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 네. 이거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오. 공소 유지도 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도 특검이 가져올 수 있도록 아, 대통령 기록물이 좀 문제가 돼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공인하면 중요한 물질께서 5분의 3 의결, 5분의 3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3 의결을 해서 그 기록물을 가져올 수 있는 장치 조항을 담았다. 군사 반란죄는 내란죄보다도 무겁습니다. 더 무겁죠. 예. 이거는 그 합참의장이 군령이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계엄사령관이 뿡하니 나타나서 합참의장한테 지휘권 이양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작전 부대를 동원해버린 거예요. 요걸 군사 반란이라고 봐요. 아. 지휘권자가 따로 있는데 자기 지휘권을 계엄사령관한테 줘야 되거든. 거기가 지휘하라고. 네. 근데 그럴 사이 없이 그냥 군대를 동원한 거거든요. 어. 이건 반란에 해당된다고 보는 건데. 군사 반란의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죠. 아이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건 군내 그 형법은 더 엄하게 적용. 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문제 차원이 바뀌는 거고. 네. 그다음에 외환죄도 무인기 사건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파치 헬기의 그 백령도 비행이라는 저공 위협 비행. 이것도 있고 가장 결정타가 있어요. 그 저기 계엄이 선포되기 한 달 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김용현이 전화해서 내가 합참에 가서 직접 지휘하겠다. 오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이런다고. 그걸 합참이 막은 거야. 막았잖아요. 네. 맞다. 그래서 이 합참이 어느 정도 왜 막았는지 또는 협조했는지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기 그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할 때 오물풍선 관련해 대북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출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외환하고 내란이 겹치는 지점이거든요. 요 부분, 요런 것들이 이제 수사 대상에 들어간 건데. 네. 지난번에 내란죄 특검법을 선거 기간에 올릴 때는 국민의힘이 합의가 되도록 요 외환죄를 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받아서는 이제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천만다행이야. 받았으면 천만 다행이야. 그때 받았으면은 네. 오히려 저쪽이 좀 네. 그런데 이젠 그것까지 군사 반란은 말씀하신 대로 사형밖에 없습니다. 우두머리가. 네. 내란 수사에 있어서 두 가지가 구멍이 있는데요. 이 내란을 누가 기획했는가? 그렇지 대통령실. 노상원 수첩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제가
법사위에서 계속 노상원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안 움직였어요. 네. 그럼 이 기획 노상원과 노상원 이후 그에 좀 올라가서 그럼 김건희 이쪽으로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그 계엄의 기획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윤석열의 측근들 윤석열은 기소가 됐지만 현장에 나갔던 장성들하고 경찰 지휘부만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근데 윤석열의 국무위원 비상국무회의를 했던 네. 비상계엄의 국무회의를 했던 한덕수 최상목, 최상목이. 이상민 플러스 이상민이. 국민의힘 추경호까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내란의 공범인지 아닌지 이거는 뭐 CCTV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상 국무회의가 네. 그러면은 출국 금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범이 된다면 네. 그리고 아울러 대통령실이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강의구 그 부속실장이 계엄 그 선포문 뭐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 누구 있었는지 그런 것까지 샅샅이 다 수사가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직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을 이거는 지금 해서 박세현이 안 하고 있는 안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세현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심우정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내란 수기가 돌아다니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않습니까? 돼요. 국민들 분통 터지는 일이잖아요. 네. 계엄 선포 당시 방첩 사령관 소속 수사관 49명이 국회로 출동을 했거든. 네. 49명이나. 49명. 근데 그중 한 명이었던 신모 소령이 내란 재판정에서 관련 증언을 했어요. 뭐냐면 국회로 이게 출동하는 도중에 전화를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받았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한테 네. 전화 받아서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김대우한테 네. 김대우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서 보내라.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 지금 군 통수권자한테 저 때는 저렇게 갖고 체포하라고? 체포하려고 했었던 거야. 여인형의 그 방첩사에서 군인들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민주당 의원하고 가까우면 얘는 그냥 박살 나는 거야. 민주당 의원.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최강욱 있지. 최강욱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했었어. 계엄을 만약에 성공하잖아. 네. 그러면은 검찰 그리고 사법부도 다 군에서 한단 말이야. 네, 그렇지. 그래서 행여나 최강욱 라인이 거기에 스며 들어갈까봐 그렇지. 명단을 작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공수처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죠. 저 블랙리스트가 전부 비육사 법무관들이라 육사 출신이 소수지만 있긴 있거든요. 여기 조경태 불 아예 안 들어와 있죠? 네. 이건 안 왔다는 겁니다. 최혜병 특검법 맞죠? 예. 네, 정확합니다. 여기. 만약에 조경태가 참석을 했다면 네. 이 정각판 업체에 연락하세요. 이제는 나는 내 손 떠난 거야. 이제 내 손 떠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판단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나 욕먹을라나? 찌라시니까. 그 법무장관. 그런 게 있군요. 박은정 법무부 장관설 뭐 이런 그런 게 찌라시. 있어요, 찌라시가? 박성재가 나갔나? 야, 나가야지. 그 자리가 뭐 그런 박한정원이 그게 있나요, 그런 게? 찌라시. 그게 저도 봤는데 아마도 법무부 장관은 아까 민정수석 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을 이끌 굉장히 상징적인 선명한 개혁의 주자가 임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검찰 출신이 그것을 하기에는 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또 검찰 잘하는 사람이 또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검찰 출신은 더 이상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어떤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핵심 국무위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 국무위원이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런 검찰을 검찰을 아우르는 게다가 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될 보좌할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저처럼 다른 당의 누군가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최진부 교수님이랑 너무 달라. 뭔 소리야? 진짜. 저는요 찌라시에도 이름이 안 올라옵니다. 찌라시에도 이름이 안 올라와요. 찌라시에도 걱정할 일이 없어. 이름이 없. 오늘 매불쇼 오려고 부랴부랴 집에 가서 네. 제일 좋은 옷 입고 예뻐보려고요. 이제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정치하면서도 참 계속 송구한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 또 당 안에서 소통하면서 계속 너무나 충돌이 많았고 또 좀 많이 외롭기도 하고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랬나요? 이제 민주당 오니까 좋은 점이 일단 국민들을 뵐 때 물론 여전히
애는 쓰지만 모자람이 많아서 송구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내란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 좀 사라졌다는 게 좀 숨 좀 쉴 것 같고요. 아. 부끄러운 걸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었는데 와. 그리고 또 민주당에는 좋은 선배 동료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또 많이 의논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좋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고 49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었대. 왜 이렇게 우리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바로 정부는 했지. 바로 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그러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의 양으로 보자면 이제 국무회의 열었는데 오전 10시에 열어서 1시 40분에 끝났거든요.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김밥 김밥. 먹으면서 한 거야. 네, 김밥 맞아요. 먹으면서. 그래서 막 그 사진이 엄청 또 화제가 많이 요 사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 나오네. 아, 요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모습만 있는데 이주호가 나온 거 있는데 네. 아주 그냥 체하기 직전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사회, 외교, 안보 이쪽은 보고 받지도 나중에.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또 윤석열 정부 때는 살펴봤더니 평균 40분이야. 아, 회의 시간이요? 평균 40분. 그러니까 하나의 안건을 다루는 시간이 얼마냐. 하나의 안건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안건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에는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고 구군이 걸린 문제란 말이야. 안건 하나하나마다. 하나 할 때마다 10초. 10초.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10초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10초로. 10초. 외교부 얘기하세요? 네, 저희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견 없어. 10초. 오케이. 10초. 근데 자 봐봐. 이런 거에 익숙해졌던 국무위원들이 그대로 있어요. 미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랬는지 평소처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박살난 거야. 그렇죠.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브리핑을 했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애둘러서 완곡하게 대통령실의 언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것만 딱 들어도 박살났구나 싶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황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요거는 그냥 솔직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 박살 낸 거야. 거지. 이게 누구냐? 정부 장관. 유상범의 형이야. 박살 난 거야.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를 그냥 막 했으니까 막 한 거야, 평소에 그냥. 하던 대로 한 평소에 거죠.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점검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 개발, 연구 개발 현황 이거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 얘기가 나온 거죠, 결국은. 네, 박살 낸 거야. 아니 요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약점이에요. 그렇죠. 실제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미국, 중국 저 지금 막 나오는데 우리 게 뭐 별게 없으니까. 지금 한다고 하죠. 그 AI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중국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AI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거 끝나자마자 또 바로 그냥 NSC 맞아요. 안전점검회의 또 하고. 안전점검회의. 그리고 밤 9시 50분까지 차관급 네. 실무 관계자들하고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를 또 한 했죠. 거야. 네,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 실무자들한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번호를 알려주면서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아이디어 떠오르면 연락하고 혹시나 이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사안이 있으면 또 연락해라. 핸드폰 번호 주면서. 그러니까 정말 한번 빠르다. 빠르게 그리고 일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수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싶어도 따라가지를 못해서 비판을 못한다. 이런 우스갯소리. 그리고 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윤석열은 출근 시간을 가라로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퇴근 시간을 가라로 하고 퇴근 안 하는 거 아니냐. 일 더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다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이렇게 회의를 오래 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 거고 네.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는 거 이제 공부해서 와야 되잖아요. 또 업무 처리해야 돼요. 네.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네. 이게 이재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남동 관제에 도청 장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고요. 네. 점검을 미리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이제 증거 인멸이 되면 안 되니까 혹시나 남아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네. 그리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안 했을 수돗물 왜 한 달에 2천 톤을 썼는지 이제 비밀은 알려지겠네.
모르죠. 그게 다 정리가 됐을 수도 있고 모르죠. 아니 시설은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모르죠. 저는 몰라요. 그거. 그러면 그 수돗물을 왜 써냐고. 네. 세금 쓰기 싫대요. 세금. 그러니까 자기보다 늘 국가를 먼저 생각하잖아. 와. 이재명 대통령은. 와. 이렇게 충성심인데 전화가 안 오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이재명 정부는 능력주의야. 진짜 능력주의. 전화 안 하잖아. 능력주의야. 이재명 정부. 전화 안 하잖아. 능력주의.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지금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개파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 없었고요. 두런두런 이제 정치를 저는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두런두런 다 친하게 지내면서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 정도였고 개파 저는 정치하면서 좀 몇 가지 스스로한테 좀 약속하고 조심해야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줄서기 아니면 뭐 행사돌이 이런 거 안 해야겠다, 일하는 정치 해야겠다, 또 개파 같은 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뭔가 목소리를 못 내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생기고요. 대신 좀 많이 배워야겠다. 처음이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두런이 다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뚜렷하게 개파색이 드러났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보면서 그냥 원래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편을 먹고 하는 건가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안에서 서로 편먹고 하는 것들이 보였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12월 3일 이후에 이제 극명하게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된다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사정 이후에 본연의 색깔, 본질적인 색깔 또 의원 한 분 한 분의 특색 이런 게 다 드러나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3일 이후에 제가 본 이제 기준으로 주관적인 기준일 수 네네, 있습니다. 주관적인 기준은 일단 제가 모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더찐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언더찐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 나는 거 싫어해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름 나고 이름 거론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와, 이거 재밌네. 왜냐면 이분들은 특히 중앙 언론에 이름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와, 이거 재밌네. 이분들은 지역에 행사 열심히 다니고 지역민들하고 스킨십 열심히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대부분 영남이겠군요. 예, 영남이 많죠. 그래서 지역 스킨십은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의 특징이 말 그대로 스킨십이 좋아요. 기자님들하고도 스킨십이 좋고 사람들하고도 술 잘 마시고 잘 어울리고 사람 좋다 평 듣고. 그러니까 윤상현 같은 캐릭터겠군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쳐. 철저하게 뭉칩니다. 재밌다. 똘똘 뭉치고. 재밌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되게 싫어해요. 잘난 사람? 튀는 사람? 아니요, 잘난 사람 싫어합니다. 잘났다는 게 어떤 거죠?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잘 나왔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이 좋거나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와, 능력 있는 사람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그룹은 재밌다. 서로가 대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가 대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직을 모았다 풀었다는 조직 관리하는 분이 제일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 실질적인 머리는 없고 조직 관리하는 사람 정도만 있는 요 정도 그룹이 있는데 한 20명 안쪽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한 20명 안쪽이에요. 예, 안쪽인데 근데 이분들이 워낙 단합력이 좋아요. 단합력이 좋고 그래서 이제 장이 설 때 되면 한 명씩 친구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20명이 40명이 되고 50명이 되면서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언더찐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근데 추정컨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모든 관심이 기득권 수호에 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지역에서 왕입니다. 그렇겠죠. 네. 지역에서 왕이니 지역 기득권, 지역 이권, 지역 모든 데 다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보는 눈이 많아지면 다 불편하죠. 그래서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싫어하고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름 많이 알고 있는 뭐 윤모, 윤상현, 나경원. 자, 근데 이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혼자예요. 혼자구나. 개파가 없어요. 혼자예요. 나경원 혼자야.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언더찐윤의 도구라고 부릅니다. 언더찐윤의 도구들이에요. 언더찐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나서기는 싫고 근데 누군가는 나서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와, 너무 재밌다. 상상치 못했던 분석이야. 그냥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느낀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뭔가 자리를 하려면 여기가 주류 다수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간택을 하면 너무나 감사하게 충성을 다하죠. 와. 근데 이쪽 언더진윤 입장에서는 이제 소모가 다 필요적인 이제 이용이 다 되면 네. 가차없이 버립니다.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도구들이. 아, 도구들은 계속 바뀌고. 도구는 이 도구 썼다 저 도구 썼다 바뀌는데 아. 언더진윤은 계속 물 아래 수면 아래 있죠. 지금 그러면 언더찐윤들의 도구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요? 기본적으로 요게 핵심이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사람의 색깔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첫째 당을 쇄신하겠다는 사람 싫어해요. 와, 너무 재밌다 진짜. 두 번째 원칙을 지키자 싫어해요. 원칙 싫어. 그러다 보니까 응. 한동훈계와는 안 같이 갈 맞구나.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안 맞네. 왜냐하면 한동훈계는 어떻게든 야 이대로는 안 되지 않니라는 얘기 자꾸 꺼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너무 했죠.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한동훈 안 돼. 합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쇄신을 한다면 본인들이 쇄신의 대상이 되고 그렇겠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싫어해요. 서로를. 아, 민주당보다 더 싫어할 수 있겠다. 그러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분들의 공천권을 뺏지는 않아요. 그러네. 근데 쇄신하겠다는 사람은 자신들의 공천권 뺄수 기득권을 있죠.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네. 최대의 적은 쇄신파입니다. 와, 기가 막히다 오늘. 대박이네.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진 않죠. 왜 원칙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아. 본인들은 원칙주의자가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뭔가 좀 원칙주의자도 아니고 쇄신파도 아닌데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쇄신하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 약간의 그 정치력은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내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쇄신하는 척하면서 쇄신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와, 이거는 내부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향후에 와. 제가 볼 때는 크게는 세 부류로 좀 네.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국민의힘 주류인 언더진윤 그룹. 언더진윤. 사실은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든 권순호 원내대표가 됐든 여기서 다 간택한 거예요. 아, 네. 다 간택해 들어왔던 거고 저는 경우에 따라 윤석열도 여기서 이용한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할 정도로 좀 장악력이 있어요. 네. 그립감이 있는데 또 한쪽 세력은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쪽 세력. 또 하나는 뭐 김문수 후보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움직이겠죠. 네. 이쪽 세력인데 사실은 힘의 차이에서 비교가 안 되죠. 이 언더진윤을 중심으로 한 또 언더진윤의 도구를 자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쳐진 이 그룹은 절대다수 그룹이라서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정당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냐면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가 많이 확보돼 있잖아요. 당원들의 목소리가 크고 많이 반영을 하고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구조예요.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상명하복이고 다 지역의 왕들이라 했잖아요. 이 지역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단단해요. 지역 조직이. 그래서 내리면 내려갑니다. 와. 뭐 예외는 있었어요.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올라올 때 뭐 전당대회 또 이번에 뭐 한독수 반란일 때 막은 거. 요 두 개는 아주 극단적인 예외 사항이라서 기능을 안 했던 것이고 네네네네. 이 극단적 예외 사항이 아닐 때는 그립감이 상당합니다. 아. 그래서 위에서 정하면 내려가면 그대로 또 당론이 돼버립니다. 아. 그러면 달리 말하면 원내에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돼요. 근데 이 언더진윤을 중심한 또 언더진윤의 이제 손 내밀면 손잡고 있는 간택 당하고 싶은 그룹 여기 합친 여기 주류 그룹이 네. 너무나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야. 한동훈 그룹이나 김문수 그룹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동력은 없을 겁니다. 아, 야, 재밌네. 와, 이 언더친유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다면 수권 의지도 없어. 우리가 이번에 뭐 대통령 당선 이런 것보다도 쇄신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쇄신만. 왜냐면 지금 이대로 그렇지. 가야 자기는 기득권. 국회의원 하니까. 근데 이게 와, 재밌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좀 국민의힘이 변화의 동력을 찾기를 바랬는데 국민의힘이 변화의 동력을 찾으려면 사실은 대선에서 엄청나게 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대선 결과를 가만히 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이 공통점이 이 언더진윤 그룹들이 지역구구나. 지역구입니다. 야, 달리 진짜 말하면 미쳐. 이 언더진윤 그룹들은 변화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거예요. 와, 미친다 진짜. 그러면 더 지키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변화를 거부하겠죠. 왜냐하면 변화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 어떻게 보면 더 정치하기 좋아졌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겠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당 안에 쇄신파가 힘을 받거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되면 경우에 따라 당권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권을 잃으면 공천을 못 받으면 본인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그렇겠죠. 이번 12월 3일 이후 사태를 겪으면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많이 이탈했어요. 탈당하고 또 뭐 저 같은 사람도 탈당을 그렇죠. 했죠. 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짠물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당원들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남았는데 자 그러면 당권을 잃을 가능성이 더 없어진 거예요. 당을 더 강력하게 장악을 한 거죠. 야 오늘부터는 내가 집에 가서 영남 지역구 이름 안 알려진 의원들만 파야겠다. 저도 한번 봐야 이 사람들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돼. 아 제일 싫어한대 그거.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돼. 스타로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 야 너무 재밌네. 근데 김용태 행동이 좀 이해가 되네. 이해가 이제. 되네. 김용태가. 대신에 목소리는 내는 듯하지만은 표결 참여 안 하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번에 사퇴를 안 한 거야. 그럼 찐윤이 김용태를 택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쇄신 이미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김용태가 한 이야기가 다양한 의견들 주셨고 계속 듣고 이야기를 하겠다. 다양한 의견들. 언더 찐윤한테 듣겠다는 겁니다. 체력인. 저희가 이 보도를 최초로 했을 때 리박스쿨이 문을 닫을 줄 알았어요. 먼저 이제 리박스쿨은 유튜브에 영상만 다 없앴는데 네. 지금 리박스쿨 홈페이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잠깐 다운됐다가. 근데 네. 가장 먼저 문을 닫은 곳은 우남 네트워크라는 곳이에요. 우남 이승만. 이승만의 호잖아요. 우남이. 네. 우남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상급 단체 비슷하게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인물들도 정치인들 많이 포섭이 돼 있어요. 거기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부분 거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남 네트워크. 나경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경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극우들의 논리 건국절. 네. 이승만이 그 나라를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었을 때가 건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우남 네트워크에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그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나경원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정치인이 있고 이승만 관련 그 단체들에 보면 뭐 이준석이나 천하람이 뭐 축사하고 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민주당 정치인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없어요. 대부분 다 국민의힘 정치인 전현직들이 다 있고. 네. 김문수가 개인적으로 등산도 가고 카톡도 하고 하는데 김문수가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때 네. 2년 전 2년 전에 이분한테 노조를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와. 노조를 만들어. 왜 어영노조. 그랬냐면 어영노조. 경사노위라는 데가 노사정이 모여서 대타협을 하는 데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사측, 그 정부가 모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대타협을 하는 건데 본인이 거기 위원장이면 그러니까 공평하게 각자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감독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야 네가 노조 만들어 해서 이분이 만들어요 노조를. 그리고 만든 다음에 만들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바로 다음날 야 밥 먹자. 점심 먹자 하고 인사동의 뜨락이라는 식당 한식당 네. 뜨락이라는 식당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네. 뜨락이라는 식당을 가서 만났는데 이 김병수 위원장 이분이 가보니까 손효숙과 이희범이라는 사람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극우 단체들의 수괴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네, 처음에는 이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했을 때 듣고 보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이명선 기자가 마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할 때 네. 업무 추진비 내역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분이 말하신 날짜에 맞아서 근데 뜨락 식장 결제 내역이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손효숙이 이제 그러니까 이 분들이 만든 노조가 자유노조라는 데인데 자유공무원 노조라는 건데 노조를 만들 때 도와준 게 손효숙 리박스쿨. 와. 노조의 주소지가 리박스쿨이에요, 그냥. 노조 사무실이 없어. 사무실의 주소가 리박스쿨이었어. 네, 리박스쿨. 와 이거는 심각하네. 근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이제 김문수 당시 경산노위 위원장이 야, 그 뭐 소위 말하면 이제 포섭. 김문수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러니까 민노총과 정교조를 대항하기 위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분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대한교원노조라는 걸 만들잖아요. 또 대한교조라고 있어요. 정교조와 싸우기 위한 보수노조를 만든 거예요. 대한교조. 그래서 대한교조라는 데가 리박스쿨과 같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리박스쿨과 일본 관련해서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 대한교조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정책 제안도 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김문수가 어영노조 만들게 한 거는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취재를 가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그 뜨락이라는 식당 저도 가봤더라고요 예전에. 네. 인사동에 뜨락 유명한 데였어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극우 단체들이 만든 식당이에요. 식당 자체가 자기들이 아지트를 만든 거 아지트를. 그것도 신기하고. 전 무슨 걱정이 되냐면 저 극우 단체 사람들이 예전에 MB 박근혜 때 국정원 지원 받고 국정원이랑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진보 인사들이 가서 저기서 밥을 먹잖아. 제가 볼 땐 도청사에서 다 털리네. 있는 거예요. 예. 와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겠네. 근데 저 식당의 그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 이희범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그 손효숙은 주로 온라인 댓글 같은 거 아니면 뭐 교육 같은 거에 신경을 썼다면 이희범이란 이분은 뭐랄까 극우 인사를 만들어서 배출한 사람. 예를 들면 안정권, 김상진, 또 배인규. 극우 인사를 트레이닝 시키는 과외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손효숙 리박스쿨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뭐 사무실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네. 이분이 사무실 지원해 줍니다. 와. 이분이 소위 말하는 예전에
국정원과 뭐 손을 잡거나 아니면 대기업 삥 뜯고 뭐 하는 그런 일들로 맞불 집회, 촛불 집회가 있으면 맞불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 그러니까 애국 단체 총 뭐 연합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회장을 자기가 하면서 그 밑에 산하 단체들을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인재를 양성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손효숙은 이 이희범과는 그때는 사이가 좋았으나 약간 분리된 거죠. 근데 손효숙이 큰 거예요. 아 너무 커버렸구나. 옛날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크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나오면서 손효숙이 나오면서 그 김상진이라는 분 이제 신자유인데 네. 베레모스 예, 욕하는 이 사람. 유튜브. 예. 그분과 이제 손효숙이 손잡고 나온 거죠. 이희범으로 떨어져 나온 거죠. 청출어람 비슷하게.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보니까 자유총연맹이나 자유기업원 같은 데 있잖아요. 우파 단체. 여기 정부의 보조금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아 그게 핵심. 다 연결이 돼 있는 건 보니까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 들어갔더라고요. 다다음 날. 저희 자료 받고 영장을 준비를 한 거예요. 영장을 준비해서 그제 오늘 6월 4일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리박스쿨. 리박스쿨. 뉴스 안 보십니까? 리박스쿨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가 맡았잖아요.